저는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 전인 10월 말쯤에는 한 번은 익절을 하고 네. 상황을 보자. 그럼 그 전에 사는 거는 사는 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네. 공교롭게 제가 3월 13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네. 네, 일요일 날, 그때도 비슷하게 앞에 우크라이나 말씀드렸고. 지난번 출연 말씀이 네, 거죠? 네. 그때 3월 FOMC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3, 4일 전이기 때문에 3월 FOMC 어떨 것 같냐, 막 그런 얘기 막 했었습니다. 저는 3월 FOMC가 되게 매파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파적이었죠? 근데 시장은 또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번 3월 FOMC를 크게 보면, 네. 피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벗이 뭐냐면 농구할 때 피벗 아시잖아요. 네. 좌우로 대칭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연준이 3월 FOMC를 딱 분수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공공연하게 내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성명서라든지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이 다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 금융시장은 좋았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시장과의 소통을 비둘기스럽게 했고, 시장이 가장 우려 섞여 하는 거. 이렇게 매파적이면 미국 경기 괜찮은 거야? 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괜찮다. 경기 침체는 없다. 라고까지 확언 같은 확언을 하면서 시장을 안도의 한숨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벌써 3월 FOMC 끝나고 한 2주 지났잖아요. 네. 지금 시장 어떠냐? 별로 안 좋아요. 뭐냐면 과연 파월 의장이 맞게 보는 것인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미국 경제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지표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지? 아마 오늘 저녁에 한국 시각으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미국의 3월달 고용지표 나올 겁니다. 자, 고용지표 나오면, 고용지표는 컨센서스를 보면 한 50만 명 정도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가 좋다는 건 긍정적일 텐데, 오히려 시장은 그 이면에 있는, 그러면 정말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높고 경기 침체도 없다면 연준이 금리를 엄청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나타냈었던 이번 3월 FOMC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한 4가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 이번 성명서에서요, 코로나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명서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도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보다 장기화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조심해야 돼 라고 방향을 틀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 QT, 네, 대체자료표 축소, 이 부분이 곧 시행될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분분해요. 5월달 FOMC에서 하는 건가? 그 6월달에 하는 건가? 지난 2015년은 언제 했지? 그때는 2번이나 예고하고 6개월 뒤에 네. 시행했는데 네. 그럼 이번에도 그렇다면 올해 안 하는 건가? 이견이 좀 분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달에 시행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플렛 분기 말에 FOMC였기 때문에 점도표라 그래서 연준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의견을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향후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말, 내년 말 얼마나 금리를 올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플렛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전이었던 분기 말이 지난 12월 달 FOMC에서 3, 3, 2, 그러니까 올해 3번, 내년도 3번, 총 6번, 그리고 내후년까지 2번, 총 8번 올리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3월달 FOMC 딱 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7번, 내년도 4번, 11번.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게 3년 뒤에는 안 올려, 동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연준도 이번에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빠르게 올리지만 결국 올해하고 내년 올리고 끝내겠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빅스텝이라 그래서 한 번에 25bp가 아니고 50bp 올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심심찮게. 네.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5월 달에 50bp를 올릴 가능성이 70%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금융시장에서 대부분 다 50bp 올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50bp 올리고 7번에서 8번까지 올린다면 네. 아마 내년도에는 금리를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은 되게 짧고 강하게 긴축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금융시장에서는 오케이, 어차피 올려야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 심상치 않다. 그러려면 매도 먼저 맞자라는 심리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경제 전망은 이제 분기 말에 1년에 4번 합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자, 지난해 12월 대비 이번에는 예상과 동일하게 성장률은 좀 낮췄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높였어요. 전망은.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좀 낙관적이다. 6월 달에 FOMC 다시 한번 경제 전망할 텐데요. 네. 성장을 한 번 더 낮출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가 수준은 좀 더 높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6월 FOMC까지는 지금의 이 매파적인 성향이 네. 쉽사리 거쳐질 것 같다. 그렇다면 모두 아까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4월 달에 진정이 된다면 그러면 시장 괜찮은 거 아니냐? 네.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다행스러운 것은 네.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성향을 우리가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보다도 앞에 말씀드렸던 QT가 그에 대한 로드맵이 만약에 깔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짧게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했던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번 FOMC는 파월의 비둘기적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제가 중요했던 것은 이거예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왜 중요했냐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연준이 생각했던 물가 고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을 때는 저의 전망하고도 비슷하게 연준도 Q&A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 1분기가 아무래도 물가에 피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 물가 고점이 살짝 이연될 것 같다. 그 말은 건 뭐냐면 1분기가 피크일 줄 알았는데 2분기가 피크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뷰는 고수하고 있냐면 하반기는 좀 안정적일 거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도 25bp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좀 더 세게 올리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50bp의 경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 축소. 자,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하나 더 데이터를 좀 보고 왔어요. 지금 사실은 3월 달에 장단기 금리차가 잠깐 역전됐었어요. 한 3초간 간밤에 3월 30일 새벽에. 그런데 저는 4월 달에 다시 한번 역전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4bp거든요. 네. 4bp면 숨 한 번 쉬면 역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단기 금리 축소를 두고 주식시장은 괜찮다. 장단기 금리 축소는 언제나 있었고 물론 9번 중에 7번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경기 침체인 리세션이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10년물하고 2년물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아직은 그런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의 대부분 있고요.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거의 리세션이 왔고 70% 이상 확률로 네. 안 온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 졸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돼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된다는 것은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10년물은 매출이고 2년물은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이 역전된다는 것은 물건 하나 팔아도 얻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 것인데 이 과거 장단기 금리 축소 기간을 쭉 보니까요. 금리가 오름세에 있을 때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2년물 금리도 오르는데 2년물이 더 빨리 올라서 역전이 되는 케이스. 지금 같은 케이스하고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데 10년물도 내려가고 2년물도 내려가는데 10년물이 더 빨리 내려가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보자. 실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역전된 케이스가 2006년입니다. 그때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었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안 좋은 가운데 역전됐기 때문에 큰 리세션이 왔다라는 거고 금리가 오르는 폭에서 역전된 케이스가 2019년에 아니면 2000년도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물론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그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는 좀 별개의 사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파월 의장의 의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식시장도 아니고 채권 시장도 아니고 그 중간 어느 점에서 아마 2022년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4월 달에 빈번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서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4월 달 전략을 짤 때에는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작가 TV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금리가 오름폭에 있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과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폭에서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조금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오르는 폭에서의 역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채권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100% 리세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QT. 네, QT는 아마 4월 7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일이니까요. 이게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는 그 주 목요일 날 빅 이벤트입니다. 이때 의사록이 발표되는데요. 이때 의사록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딱 하나만 확인하시죠. 연준 위원들이 QT를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급했던 부분들이 담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은 환호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아마 이 QT가 조만간 앞당겨졌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5월 달에 시작 가능성도 좀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그게 생각하는 제가 3월 달에 FOMC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뒤에 몇 가지 차트 좀 보죠. 일단은 이게 이제 공급, 성명서에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크라이나 얘기가 당겼냐. 바로 이거, 물가 때문입니다. 근데 물가를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구분해 놨어요. 비순환적 요인이라는 주황색은 뭐냐면요. 네. 공급 차질에 대한 물가 상승 요인 상당히 높죠. 네, 파란색은 경기 순환적 요인. 이건 아마 수요 드리븐. 그러면 경기가 좋았으면 경기 때문에는 한 2% 정도 언저리인데 이 공급 차질에 인해서 지금 5%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달에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요인이 언제 사그라질까가 최대 관심사. 연준은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 통계는 무시할 수 없죠. 1970년대 이후에 가로축에 있는 핵심 소비자 물가, 세로축에 있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결국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도 따라 올라갔다. 어느 정도 상관계가 있었냐면 0.85, 즉 0.9.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6%를 넘었다면 0.9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적어도 10년물 금리는 6%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과거 통계입니다. 10번 중에 9번은 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많이 높아졌다 해서 2.4%. 그럼 워낙 낮아요. 이렇게 낮은 순간. 그러면 이게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순간 자리를 잡을 것인데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할 건지 아니면 금리가 오를 건지 지금 분수령에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은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빨리 내려오길 기대하지만 빨리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45도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45도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45도 각서로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적어도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중립금리를 현재 2.4%로 보고 있는데요. 그 수준보다는 좀 높게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인플레이션 상태가 적어도 몇 분기 동안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재밌는 거죠. 과거 금리 인상기 네. 평균적으로 연준이 한 번 금리를 올리면 얼마 동안 지속해서 올렸을까? 평균을 딱 보니까 21개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 점도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7번, 내년에 4번, 그리고 그 다음에 빵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만 금리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내년 12월 달이면 그게 몇 개월인가요? 21개월입니다. 과거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과거 이런 평균을 보고 이번에 금리의 인상은 과거 평균 정도만 그냥 올릴게 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게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보인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센데 그렇죠. 연준은 기간을 이렇게 짧게 가지고 평균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인가?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번에는 폭을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게 있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 7번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좋았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금리를 왜 올릴 수 있었냐? 결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금리 인상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흔히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 그러죠.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수령인 건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점도표입니다. 비주얼라이즈하게 보는 거고요. 지난 2021년 12월 달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서 결국 2.5%까지 올릴 거예요. 언제? 5년 동안에요. 라는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이번엔 좀 갑작스럽게 오를 거예요. 처음에 7번, 나중에 4번. 그런데 2024년은 안 올릴 거예요. 더구나 5년 뒤에는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되게 크다. 결국 이때보다 지난 3개월 만에 되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 같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보여줬다. 우리는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가능성도 이제 현실화 전략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하나 이 중립금리가 사실 되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의 하나하나의 자기 스탠스잖아요. 이렇게 분포도가 확산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꼭 무슨 얘기냐면
저도 경제 전망을 많이 했던 입장에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따르고 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번 3월 FOMC에서 당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받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으로 받고 이 옥신각신이 3월 FOMC에서 상당 부분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 의사록은 좀 중요하지만 이번 의사록은 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우리가 5월달 아니 6월달 더 나가서 FOMC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힌트를 얻기 때문에 그 어사록을 확인하는 거는 4월 7일. 네, 4월 7일 날 네. 우리가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그래서 4월 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시계를 좀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4월 7일 날 새벽에 아마 네. 대부분 밤잠 못 주무실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 제목은 이거 프로젝션인데요. 분기 말마다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이런 거예요. 좀 숫자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지난 3개월 전의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숫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요. 네. 위에 있는 것이 이번의 전망이에요. 올해 전망을 기존에 4% 성장할 거로 봤는데 2.8%로 낮췄어요. 앞자리가 2번 바뀐 거죠. 네. 상당히 낮춘 겁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다 비슷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가는 반대로 엄청나게 높여 잡았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2%의 목표 달성에는 적어도 3년 동안은 다 그보다 높다. 그러니까 성장은 낮추고 물가는 높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딴지가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실업률. 성장이 낮춰지고 네. 물가가 오르면 네. 당연히 고용시장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고용시장은 연준이 계속해서 실업률이 3.5%가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네.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상당 부분 완전 고용 수준을 지속할 거야. 이거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없다. 저는 6월달 FOMC에서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자, 이게 만약에 유지되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말씀드렸던 차트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미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구조시장에서 대사직의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실업률 숫자가 이렇게 좀 보인 것뿐 그러면 이것도 결국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고용시장의 질적인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미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네. 아마 오늘 4월 1일, 3월달 미국의 고용지표 나올 겁니다. 저는 실업률도 중요하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헤드라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계속해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오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의해서 5월 달에 뭐 빅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다시 한번 그 확률이 좀 바뀔 수 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아까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지금 장단기 금리차 우려가 참 큽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김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거 보면 주황색이 10년물하고 3개월, 그리고 파란색이 10년물하고 2년, 그다음에 이 회색은 다 경기 침체 기간들. 코로나 때, 서프라임 때, IT 버블 때. 그럼 여기 쭉 보시면요. 이렇게 궤가 확대된 적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봐라. 10년물, 3개월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네. 이게 따라오려면 10년물, 2년물하고 따라가려면 따라 내려오려면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 벌써부터 호드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근데 채권 시장에 보면 이런 거죠. 반드시 따라왔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참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거고요. 네. 과거 보면 이렇게 역전됐을 때 그리고 곧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역전이거든요. 네.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어요. 안 왔을 적은 이거예요. 역전됐는데 경기 침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번의 케이스 90년대 중후반에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쫄아서 주식을 버렸다면 그때 IT 버블에 우사양하는 수많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강력하게 쫄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혹자는 무슨 소리냐. 이때는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대부분 확률적으로 보면 다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의견이 풍부하고요. 네. 그게 2분기 때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 지금부터 되게 연준의 행태가 매우 중요해요. 네. 이제 적어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자. 단 보수적으로 간다고 채권처럼 다 현금 비중 100%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매번 그렇지만 저는 봄에 천천히 주식을 사서 올해 가을에 익절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도 결국 2년물에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저는 올해 연말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은 아마 리세션을 확률을 키우면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질 좋은 사업학을 영위하는 거에서는 또 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것이죠. 가을쯤에는 익절을 한번 하자. 근데 가을이라고 했으면 언제 좀 저는 미국의 11월 달 중간선거 전인 10월 말쯤에는 한 번은 익절을 하고 상황을 보자. 그 전에 사는 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네. 저는 3월 FOMC 이후에 지금부터 3, 4, 5월 달에 1년에 살 거를 구분해서 만약에 1년에 1억을 살 거였으면 3,400만 원씩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매집을 해서 올해는 시기를 좀 짧고 뎁스하게 10월 달에서 11월 달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익절을 한번 하고 주변을 보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연말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에요. 결국 이번 의사로 QT 논의가 반드시 중요하다. 그런데 QT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첫날은 엄청나게 휘둘릴 겁니다. 불안하니까. 근데 결국 5월 FOMC에서의 QT가 현실화된다면 아마 시장은 빠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는 통화정책 긴축이라는 금리 인상 플러스 QT라는 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로드맵이 깔리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것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매번 제가 올 때마다 아마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3월 달에 QE가 종료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했어요. 25bp. 과거 정상회 때는 QE 종료하고 금리 인상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걸리는 걸 이번에는 한 번에 다 헤쳐치웠고요. 금리를 3번 올리고 4번째 올렸을 때 QT를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QT 예고를 하기 시작했다. 3월 달에. 그래서 한번 건너뛰고 QT를 5월 달에 시작할 수 있다. 제 전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5월 달에 빅스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25bp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QT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QT 안 하면 저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5bp 금리 인상과 QT 시작을 확실히 예고하는 그런 5월 FOMC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3월 FOMC는 피벗이라 그래서 이제는 상당 부분 매파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파 사태의 연장선상인 것이죠. 이제는 블록화 경제, 비용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경제. 그렇다면 연준도 거기에 상당 부분 상반기에 보조를 맞출 거고 연준이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번에 평균 21개월 동안 금리를 올릴 텐데 올해 특히 많이 올릴 거고 올해 중에서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속도를 높일 거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만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을 깔고 본다면 결국 상반기 지금 금리 상승, 매파적인 우려로 인해서 전략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50bp를 올리는 거는 현재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네요. 네, 저는 없습니다. 왜요? 50bp를 올리면 연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파 사태가 다시 한번 불거져서 확대된다면 저는 50bp를 올리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장 첫 번째, 러시아가 4월 달에 봉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25bp씩 인상한다. 4월 달에 봉합이 안 되면 저는 뷰를 바꿀 겁니다. 50bp 빅스텝 충분히 있다. 그리고 5월 달에, 4월 달에 러시아가 봉합돼서 지금 비축류도 풀고 이란사 원유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긴 높지만 향후 완만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를 부담스러워 여겼던 연준이 5월 달에 QT를 시작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5월 달 FOMC의 전망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전망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면 5월달 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5월 FOMC. 5월 FOMC 며칠이죠? 네, 5월 FOMC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새벽입니다. 그때 이후로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 촬영. 과연 당근을 들어야 될지 채찍질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제가 지금 5월달 25bp의 전망은 완전 소수 의견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틀릴 확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거. 네, QT 시작하고 25bp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25bp의 QT를 안 한다면 이제 50bp를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